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전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하죠.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을 뵙고 올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곤 한답니다. 전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진 눈물겨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유치원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곳에서 두 분이 서로 호감을 가졌고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아버지 성격이 원체 수줍음이 많으셔서 어머니가 데이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만 했다고 하시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저를 참 애지중지 키우셨던 것 같아요. 전 바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제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랐고요. 저희 가정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차고 넘쳤네요. 항상 절 따뜻한 눈빛으로 보던 어머니,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짓던 아버지, 우리 세 식구는 딱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잠시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시절이 가슴 사무칠 정도로 그립습니다. 그렇게 단란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들이닥친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노랗게 뜬 얼굴로 절 보며 부르더군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을 보곤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선생님은 제 두 손을 꼭 붙들고 영문을 모르던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선생님이랑 병원에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교통사고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선생님이 급하게 절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한 부모님은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학교 잘 갔다 오라며 웃어주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낯설게 보이더군요. 다른 어른들과 한참 대화를 나눈 선생님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구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치이신 모양이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근무하던 유치원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가끔 일을 일찍 마친 아버지는 어머니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를 데리러 오곤 하셨거든요. 그날도 그랬던 모양인데 참 허무하게도 두 분 모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승용차에 참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죠. 전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할 뿐이었어요. 학교와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어린 저 대신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멀리 사는 이모와 이모부가 달려왔고 전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멀뚱히 앉아 있다가 작은 유골함에 담긴 부모님이 납골당에 들어가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죠. 행복했던 저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시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것은 이제 제가 이모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동호야,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살자. 힘들더라도 우리 조금만 참고 살아보자. 어?
어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치 않는 불행을 맞아야만 했고 원치 않는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요. 이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언니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자식이 없던 이모 부부는 저를 아들 삼아 키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길게 느낄 새도 없이 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동네, 낯선 학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엔 이모와 이모부가 계셨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두 분은 제게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점이었어요. 친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행여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죠. 동호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일 모레가 네 생일이잖아. 이모가 너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하는데 한번 말해봐. 없어요.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는데요, 뭘.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보라니까. 혹시 갈비찜 좋아하니? 갈비찜 해줄까?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다 괜찮아요. 알았어. 그럼 이모가 갈비찜이랑 잡채랑 맛있는 거 잔뜩 해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이모는 제게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려고 했고요. 전 그런 이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이모 부부가 나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혹시 그러다 날 쫓아내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거였죠. 어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모 부부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모 부부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시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에는 이제 고아가 됐으니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모 부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 맡은 거지 언제까지 절 돌봐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 스스로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는 날 고아원에 보내진 않을까? 아니면 해외 입양 같은 걸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틈만 나면 그런 걱정에 빠져서 살았던 제가 낯선 환경 속에서 잘 적응했을 리가 없겠죠. 학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어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도 있긴 했습니다. 이모부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절 데리고 야구장에 자주 가셨어요. 구름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공 하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더군요. 제가 넋을 놓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제 머리를 쓰다듬는 이모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호야, 재밌지? 앞으로 이모부랑 야구장 자주 오자. 그땐 정말 이모부가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구를 유난히 좋아하시던 아버지도 절 데리고 야구장에 자주 가셨거든요. 그렇게 이모부와 야구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두 분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이모부와 야구장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이모 부부는 제가 잠든 줄 알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하지만 선잠에서 깬 저는 두 분의 대화를 전부 들을 수 있었죠. 오늘 동호 기분은 어땠어요? 야구장에선 괜찮았어. 잘 웃고 신나하기도 하고. 아유, 다행이네요. 형부가 동호 데리고 야구장에 자주 갔다고 하더니만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나저나 당신이 고생이네요. 잘 모르는 야구를 보고 있는 게 지루하긴 한데 동호가 좋아하는데 뭐 어때? 야구가 아니라 야구 할아버지라도 동호가 좋다고 하면 데리고 가야지. 여보,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동호 좋아해.
물론 동호가 좀 더 날 좋아해 줬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렇겠죠. 동호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두 분의 이야기에 내심 놀랐습니다. 저와 같이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던 이모부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저 절 위해서 좋아하는 척하고 야구장에 그렇게 자주 데리고 가셨던 거였어요. 두 분이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답니다.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 전 두 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고 제게 진심인 두 분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부모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께 의지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를 부모 삼아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갔다 돌아와서 보니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그분이 반색하며 제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동호야,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누군지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너무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겠지. 나 네 고모야. 미국으로 이민 간 고모. 고모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누나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미국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다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전 떨떠름하게 처음 보는 고모에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걸 이제 알게 됐지 뭐니. 누구 하나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동호 불쌍해서 어쩌나. 기억에 없던 고모님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고모님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찾아오셨어. 네 얼굴 보신다고 소식 듣자마자 한국에 오셨대. 아까 오전에는 아버지 납골당에도 같이 다녀왔어. 아, 그래요. 이모님의 설명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고모라는 분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동호야, 너 혹시 미국 가서 살고 싶지는 않니? 네? 거기에서 영어 배우면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면 참 좋을 거야.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큰 나라니까. 갑작스러운 고모의 말에 당황스럽더군요. 왜 고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모와 이모부도 당황한 거 마찬가지였어요. 저 고모님 죄송한데요. 아이한테 그런 농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적응을 하고 있는 애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사돈, 저야말로 죄송한데요. 제가 동호한테 하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남들은 유학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 곳이라고요. 동호가 미국에서 살면 애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 애가 혼란스럽잖아요. 갑작스러운 건 사돈이죠. 왜 애를 의논도 없이 걷어서는 복잡하게 만드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고모라는 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이모와 이모부에게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사돈,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동호는 제가 걷었을 겁니다. 그간 제가 미국에서 사느라 동생에게 그런 횡액이 닥친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동호는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화들짝 놀란 이모가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럼 고모님께서 저희 동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저희는 동호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니죠.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죠. 동호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편이 동호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겁니다. 실은 그 말씀 드리려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죄송한데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언니랑 형부가 그렇게 된 순간부터 동호를 우리 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고 이미 저희가 동호의 후견인으로 결정된 일이에요. 그거야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제가 동호의 법적 후견인이 됐을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미성년 후견인 자격 여부는 법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네? 아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럼 우리 동호를 데리고 가시려고 소송이라도 걸겠다 이 말씀이세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지 말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돈께서 아이 거둔 건 다른 목적 때문이잖아요. 다른 목적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애 부모가 들어둔 보험금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고를 낸 가해 쪽에서도 합의금과 위로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다면서요? 아닙니까? 게다가 애 부모의 유무형 자산은 어떻게 하신 건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 그 재산이 탐나서 그래서 우리 동호를 냉큼 거두겠다고 나서신 거잖아요. 아니 고모님, 애 앞에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람 욕심이 그렇게 지나치시면 벌 받아요. 죽은 애 부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사돈이 동호를 사랑으로 거두었다기보다는 돈을 보고 키운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전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볼 생각이 없으시다면 전 법적으로 끝까지 해결해 볼 생각이에요. 네? 뭐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대체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부모님의 보험금, 부동산, 보상금, 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의 말대로라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수억 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와 이모부는 그 돈이 욕심나서 절 키우기로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정신이 혼란스럽더군요. 뭔지 모를 배신감에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모 부부가 제게 보내던 따뜻한 눈빛과 관심들 모두가 오직 돈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는 이모 부부에게 단단히 엄포를 넣고 떠났어요. 전 이모에게 눈을 부릅뜨고 물었어요. 이모, 저분 말씀이 사실이에요? 정말 돈 때문에 절 키우기로 한 거예요? 아니야, 동호야. 절대 아니야. 저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럼 보험금이라는 그 돈 어디 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데요? 네? 그건 네가 크면 다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모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군요. 이모와 이모부는 절 속인 게 분명했어요. 두 사람이 제게 보여준 사랑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 돈 가지고 두 분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아주 감사했습니다. 전 악을 쓰듯이 그렇게 쏟아내버리곤 그 집을 뛰쳐나갔어요. 절 애타게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까지 가증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버스에 앉아 있었죠. 마음 내키는 정류장에서 내려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당시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네요. 하루 종일 버스며 기차며 타고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라도 정읍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그것이 바로 무려 2년이나 지속된 고단한 노숙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간 어린애가 빈손으로 집을 나왔으니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전 다시는 이모네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해가 떨어지면 폐가 같은 곳에 숨어들어서 잠을 잤습니다. 밤새 무서움에 떨면서 배가 고프면 농작물 같은 걸 따먹기도 하고 마음씨 좋은 분에게 얻어먹기도 하면서 버텼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버텼을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죠. 절 딱하게 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어있는 곁방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갈 곳 없던 저는 그조차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밥 공기가 넘치도록 수북하게 쌓인 하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할아버지가 몇만 원을 제게 건네주시곤 했죠. 그렇게 한 20일쯤 일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댁으로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보던 애가 있으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일하러 온 학생이야. 학생? 할아버지의 심드렁한 대꾸에 이장님이 제게 묻더군요. 어디서 온 학생이야? 대학생인가? 혼자 왔어? 네?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 아니, 어디서 왔는데? 연고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일을 시키면 곤란한데? 제가 머뭇거리며 답을 잘 하지 못하자 이장님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시더군요. 그렇게 마을 이장님이 절 수상하게 여기는 바람에 할아버지 댁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전 한 달도 못 돼서 그 집을 몰래 도망치듯 나왔고 수성동이라는 동네로 넘어가 고기도 구워보고 배달 일도 해보았어요. 좀 번화가라서 일거리는 많았지만 그 역시 길게 버틸 수는 없었죠.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신분이 불확실한 미성년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걸 꺼려했거든요. 유흥가라서 경찰도 자주 눈에 보였고요. 경찰한테 걸리면 분명 이모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 또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그 동네를 떠났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서울역이었어요. 그곳에선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쉴 곳도 마련해 준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도착한 서울역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공허한 눈으로 지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아저씨,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면 또다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할아버지,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먹기 위해 열정적으로 설교를 듣는 아주머니까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배고픔과 고단함에 거부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전 길거리 생활에 인이 박힌 사람들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노숙인들이 정이 많아서 제게 길거리 생활하는 노하우들을 아름아름 알려주시더군요. 어디서 몇 시에 밥을 나눠주고 무슨 요일에는 저기로 가야 하고 낮에는 여기서 쉬고 밤에는 저기서 쉬어야 한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이쪽이 명당이다. 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몸으로 체득해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서일까요?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눈이 빨리 떠집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무료 급식소를 기웃거립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빈 식판을 들고 입맛을 다실지도 모릅니다. 일찍부터 줄을 서서 밥을 얻어먹곤 지나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개를 구걸해서 자판기 커피까지 뽑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죠.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가 입안을 뜨뜻하게 적시면 우습게도 그조차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으니까요. 처음엔 한 달만 노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 계절이 바뀌어 있곤 하죠. 박스를 깔고 잠을 자다가 등이 베겨서 더 이상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세상 모르게 잠을 잘 수 있었고 팔이며 다리며 얼굴이며 꽤 하얗던 피부는 새카맣게 변해 있더군요. 노숙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정신도 혼미해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노숙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밤에는 냉기와 싸워야 하고 낮에는 따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어느새 이게 내 인생이니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8살 앞길 창창한 나이에 전 노숙 생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절 찾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마땅히 갈 곳도 없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낀이라는 단어만이 그날의 바람이었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지하철역 어디쯤에 쭈그려서 내리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절 보는 시선이 딱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올려다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며 푼돈이라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제 이름이 나오더군요. 동호야, 야 이놈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 이모부? 그렇습니다. 이모부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야구장에 다니던 바로 그 이모부였습니다.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너 이 자식 정말 이러면 못 써. 이모부는 절 붙잡고 한참이나 오열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이나 굶었다는 소리에 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버린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겁니다. 그제야 한없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모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모부는 긴 설명은 집에 가서 하자며 절 이끌고 집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모와 통화를 하며 드디어 동호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놀라서 우는 이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잘 들렸어요. 꼭 2년 만에 제 발로 박차고 나갔던 이모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솔직히 돌아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간의 길거리 생활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왜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이모 부부가 무슨 목적으로 절 거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밥을 굶지 않고 몸을 누일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모는 제 등짝을 때리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이모부는 그런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난 후에야 전 그간에 있던 사정을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모 부부는 제가 가출을 한 순간부터 절 애타게 찾아다녔더군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붙이며 전국을 샅샅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절 찾기 위해 생업까지 내던졌고 절 찾은 서울역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다녀갔었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제게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동호야, 이건 너희 부모님이 들어둔 생명보험금이야. 여기를 보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법적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지? 이건 네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네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건 네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돈이니까 이모와 이모부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모,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도 네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님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진즉부터 네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놨어. 다시 한번 잘 봐. 전 눈을 비비며 이모가 준 서류와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모의 말은 전부 틀림없었어요. 두 분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모두 제가 상속받을 수 있게 처리해 두셨더라고요. 허탈했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집을 나가버린 거였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말 그대로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동호야, 나랑 네 이모부는 널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기로 했었어. 절대 돈이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제 내 말이 믿어지니? 넌 어떻게 이모 말을 잘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쏟아지며 통곡을 하고 말았죠. 두 분의 진심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알겠니? 진짜 마음을 몰라주었던 아쉬움보다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두 분의 모습에 깊이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미숙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얼마나 못난 짓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이모, 이모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죠. 정말 여러 감정이 뒤섞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견인을 자처했던 미국에 사는 고모님과 소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와 이모님이 그대로 제 후견인으로 인정이 됐고 고모는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일을 얼굴 모르는 고모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부침을 겪게 된 셈이었죠. 전 며칠간 몸을 추스른 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미처 다 마치지 못한 학업을 검정고시로 이어갈 생각이었죠. 이모와 이모부도 제 생각에 기특해 하시며 적극 도와주셨고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한 후에 값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절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마치고 난 후에 대학까지 진학을 했고요. 자동차 관련 일을 쭉 하다가 직업전문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성인이 되면서 전 부모님에게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전부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그간 많이 올라서 몇 배로 뛰었고요. 3억이 넘는 부모님의 보험금도 모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묶어둔 돈에다가 이모가 돈을 보태 부어온 적금도 만기가 됐고요. 그렇게 따져보니 제 손에는 무려 15억이 넘는 재산이 있더군요. 이게 다 이모와 이모부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서울 근교에 있는 적당한 전원주택을 계약했어요. 2층 집에다가 넓은 정원이 있는 멋진 집이었죠. 이건 부모와 다름없는 이모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여태껏 20평대 빌라에서만 살아온 이모 부부에게 멋진 집을 선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이모 부부를 모시고 근교로 나갔습니다. 보리밥과 더덕구이로 배를 채운 뒤 제가 계약한 집이 있는 마을로 두 분을 모셨죠. 이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라고요. 동호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 여기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아유, 그런데 너무 비싸지. 그냥 집에 가서 과일이나 먹지. 뭐하러 그래.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에이, 내가 이모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줄까 봐? 그러니까 이모부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그래, 동호가 다 커서 우리한테 이렇게 만난 곳 쏘고 싶다잖아.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여보. 으이그, 당신은 애가 얼른 돈 벌어서 장가 미쳐 모아야지. 자꾸 돈만 쓰면 돼? 두 분은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옥신각신 하십니다. 그리고 전 이모 부부를 집으로 안내했죠. 이모, 이모부, 이 집 어때요? 예쁘죠? 그래, 집이 너무너무 좋다. 정원도 있고 집도 높고. 아유, 이런 데서 살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여기가 카페야? 카페치고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종업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카페가 아니고 두 분이 살 집이에요. 우리가 살 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남의 집에서 살아? 이 집 남의 집 아닌데? 이거 이모랑 이모부 집인데?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봐. 이거 제가 계약한 집이에요. 두 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샀다고요. 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누구한테 주려고 집을 샀다고? 이모는 제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하고 나서야 드디어 알아들으시더군요. 아이고, 동호야, 이 비싼 집을 사다니 왜 그랬어? 다 늙은 우리가 이런 집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아휴, 두 분이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모. 그리고 이모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아마 무척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동호야. 제 말에 두 분이 눈물을 지으시며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좋은 집으로 옮긴 두 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잘 지내셨어요. 원래도 좋았던 두 분 사이가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제 선물이 멋진 선물임이 틀림없었죠. 이제 이모는 여한이 없어. 딱 하나만 빼고. 네? 딱 하나만 빼고요? 그래, 우리 동호가 좋은 여자랑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않겠니? 아, 결혼이요? 그래, 남들 다 시집 장가 가는데 너만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셈이야? 이모한테도 그런 기쁨 한 번쯤은 느껴봐야 하지 않겠어? 에이,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이모의 잔소리는 오직 저의 결혼, 그거 하나였는데요. 좀처럼 그 바람은 못 들어드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제게 인연이 봄바람처럼 찾아오더군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교사분이었는데 처음엔 가까운 동료로 지내다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두 분이 말도 못하게 좋아하시더군요. 아이고, 동호야, 내가 소원 성취를 했구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아유, 이모,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너무 좋아 죽겠어. 이제 네가 결혼을 한다니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참나, 이모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그러게,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걸? 그래요? 이제 그렇게 바라던 이모 소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두 분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오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마. 우리 동호 소원이 뭔데? 어디 한번 시원하게 말해봐. 정말이죠? 정말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그렇대도 어서 말해보라니까. 전 두 분에게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바람을 꺼내놓았어요. 전 이모와 이모부가 정식으로 제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네 부모가 되어달라고? 네, 제가 정식으로 두 분의 친양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게 바로 제 소원입니다. 동호야,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은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두 분은 제겐 부모님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동호야. 제 말에 두 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어른이 되고서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지만 이제 저도 결혼을 하게 됐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어른들에게 이모와 이모부를 저희 부모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는 혼주석에 앉아있는 두 분을 보며 눈물을 참 많이 쏟았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에게 어여쁜 손자까지 안겨드렸으니까 저 효도한 거 맞죠?
제 착한 아내는 제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께 더 잘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예쁨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시간이 날 때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두 분을 찾아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신 낙골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하죠. 언니, 나예요. 잘 있었어요? 우리 동호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대요. 괜찮죠? 우리 애들 잘 살 수 있도록 언니랑 형부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알았죠?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당부하는 이모의 말에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 지난 일들을 회상해 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꺼이 제 부모가 되어주신 이모와 이모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